자정이 다 된 시각, 젊은 여성이 홀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저의 부모님은 제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이 현실을 목도한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말문조차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제시카 파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뉴욕은 세계 패션과 미용 트렌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중심지이지만 그 스타일은 한국의 미적 기준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입체적인 윤곽을 강조한 강렬한 화장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저는 언제나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린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 표현 방식이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의 기준을 탐색하던 중 자연스럽게 K-뷰티를 접하게 되었고 K-팝 아이돌과 한국 배우들의 메이크업이 얼마나 섬세하고 우아한지 심도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뉴욕 맨해튼 소규모 뷰티숍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파트타임 업무였지만 제 손길을 거친 고객들이 크게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적인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식 메이크업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점차 증가했지만 저는 그 독특한 기법과 스타일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기왕 배울 거라면 한국 본토에서 정식으로 수련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홀로 타국으로 떠난다는 결정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에게 공공안전, 즉 치안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뉴욕은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맨해튼 중심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축 엔지니어셨고 어머니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셨으며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길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마라. 밤늦게 귀가할 때는 반드시 택시를 이용하라. 가방은 몸의 앞쪽으로 매라와 같은 안전수칙을 입버릇처럼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년 전 저희 집 바로 인근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역시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카페에서 학업에 집중하다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의자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친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시카, 내 가방 어디 갔어?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누군가가 제 가방을 통째로 훔쳐가버린 것입니다. 지갑, 신분증, 신용카드, 심지어 필기노트까지 모든 소지품이 증발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공공장소에서 소지품을 절대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철저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서도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치안 문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이 안전하다는 정보는 많이 접했지만 솔직히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치안 수준을 실험하는 영상, 즉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속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카페 테이블 위에 일부러 노트북을 방치한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확신했지만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심지어 1시간이 경과해도 아무도 그 노트북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믿기지 않아서 다른 관련 영상들을 연이어 찾아봤습니다. 지갑을 고의로 길에 두었을 때의 반응, 휴대폰을 공원 벤치에 놓아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 등의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거나 아예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면 혼자 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즉시 한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엄청난 염려와 걱정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은 너무 멀다. 너 혼자 어떻게 생활하려고? 부모님의 걱정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직 모르셔서 그래요. 이 영상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시청했던 그 영상들을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상을 보면서 신기해 하시긴 했지만 쉽게 납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외국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 밤에는 절대로 밖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명심하렴. 저는 부모님께 진정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재차 설득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매일같이 전화로 저의 안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한국식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혼자 외국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자신의 대형 캐리어를 아무 곳에나 방치한 채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설마 저 고가품을 저렇게 두고 가도 괜찮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고 심지어 10분이 지나도 그 짐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뉴욕이었다면 1분 안에 사라졌을 텐데.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등교를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걷는데 어린 초등학생 아이가 홀로 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위험해 보여서 크게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초등학생이 홀로 등교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 주시거나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 납치나 강도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마음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그 아이를 멀찍이서 따라가며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다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등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걸었지만 혼자 온 아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근처에서 보호하는 모습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니,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통학한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구나. 뉴욕에서는 어린아이가 혼자 길을 걷는 상황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 만큼 치안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공공안전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방치해도 문제가 없고 초등학생들이 혼자 학교에 갈 수 있는 나라라면 이곳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 홍대 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경악하며 즉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지금 몇 시니? 너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는 거야? 당장 숙소로 들어가.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괜찮아요. 다들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하게 놀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겠다. 결국 부모님은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셨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저를 뉴욕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경험하신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오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이제는 조금 안심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NS에 게시한 사진 한 장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필사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 식사하고 대화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어. 그렇게 며칠 후 부모님은 뉴욕에서 14시간이 넘는 비행을 감수하며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마주쳤을 때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제시카야,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엄마, 저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버스에 탑승했을 때 어머니는 불안한 듯 물으셨습니다. 우버 같은 건 없어. 택시를 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여기 공항버스가 훨씬 쾌적하고 안전해요. 게다가 택시보다 경제적이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버스가 출발하자 곧 감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와, 이 좌석은 비행기 1등석보다 더 편안한데. 뉴욕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할 경우 대체로 낡고 좁은 좌석이 많았지만 한국의 공항버스는 매우 깨끗하고 좌석 간격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상하거나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전혀 없네. 뉴욕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항버스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내내 부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이것 좀 봐.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아. 밤인데도 가로등이 환하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은 없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가 한국이랍니다. 숙소에 짐을 푼 후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정통 한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하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메뉴판을 보시더니
당황하셨습니다. 여기 음식 가격이 너무 저렴한데 메인 요리 하나가 $10도 채 안 해. 미국에서는 보통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면 이웃이면 $30는 기본으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푸짐한 반찬이 한 상 가득 차려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반찬들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부 공짜라고? 그날 저녁 부모님은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시려면 더 많은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쇼핑, 특히 화장품 쇼핑을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가게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것 좀 봐. 이 립스틱 색상이 정말 예쁘다. 여기 스킨케어 제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네. 저는 한국에서 피부 미용을 공부하며 습득한 지식들을 어머니께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신기해하시며 큰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쇼핑보다는 다른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공공치안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야, 네가 말했던 그 치안 실험 영상 있잖아. 우리가 직접 한번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대로 여기서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잠깐 밖에 나가보자는 거야. 저는 웃으며 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부모님께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실하게 보여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노트북 컴퓨터를 카페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부모님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노트북은 단 하나의 변화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노트북을 응시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니. 그 후 우리는 지갑까지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고 나가봤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동일했습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미세하게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제시카야, 너 정말 이렇게 밤늦게까지 혼자 다니는 거니? 네, 친구들이랑도 많이 다니고 가끔은 저 혼자도 다녀요. 부모님은 아직도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며칠을 함께 지내면서 점차 그 표정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저를 자신의 몸 쪽으로 바짝 끌어당기셨습니다. 뉴욕에서는 밤에 혼자 걷다가 누군가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우리 옆을 아무 일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했었나 보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야, 우리가 공연히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했나 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믿으시는군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믿겠다. 부모님께서 한국의 일상에 점차 익숙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위험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을 평가하셨지만 며칠 동안 직접 경험하신 후 생각이 많이 바뀌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우셨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지속적으로 살피셨고, 식당에서 자리를 정할 때도 늘 출입구가 가까운 쪽을 선호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생활하며 몸에 각인된 습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카페에 들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차 커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문득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야, 네가 말했던 그 안전한 한국에서도 혹시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은 없었니? 저는 순간 말을 멈칫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신체적인 위험을 겪은 적은 없었지만 오해를 했던 경험은 있었습니다. 사실 한 번 있었어요. 부모님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은 제가 친구들과 강남에서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골목길로 접어들 때도 그 남자는 계속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걸을 때 누군가 뒤쫓아온다면 대부분은 불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계속 걸어야 할까?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고 최대한 빠르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명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무시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걸었습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이제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제 다이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아, 가방에서 다이어리가 떨어졌는데 그걸 저에게 돌려주려고 급하게 따라왔던 것이었구나. 순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허둥지둥 다이어리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너무 급하게 쫓아온 것 같네요. 그제야 저는 완전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남자는 다시 자신의 갈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욕에서의 경험 때문에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남이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시민의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란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지 네가 이해할 것 같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적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모님이 그다지 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제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시카야, 네가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너를 말리지 않을게.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알겠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의 안전을 신뢰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뉴욕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기 직전 어머니가 제게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네가 여기서 계속 머문다고 하면 우리도 가끔 한국에 여행 와야겠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니까요. 며칠 동안 부모님과 동행하며 한국의 치안 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해드렸고 부모님도 점차 한국을 믿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긴장의 끈을 놓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길을 걸을 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셨고 어머니는 밤이 되면 숙소에 일찍 들어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밤을 특별하게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께 한국인의 평화로운 일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밤에는 제가 꼭 가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부모님은 궁금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저를 만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 10시가 이미 훌쩍 넘은 시간이었지만 한강공원에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밤이 깊어갈수록 그 분위기는 더욱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공원이 개방되어 있다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서는 밤 10시면 공원 문을 폐쇄하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늦게까지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구나. 아버지 역시 감탄하셨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늦은 밤에 공원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주변을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게다가 분위기가 정말 평온해. 바로 그 순간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연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깜빡하고 휴대폰을 벤치 위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어머, 저거 핸드폰 아니니?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이었다면 그 휴대폰은 몇 초 만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 한 명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주위를 살피더니 공원 관리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실물을 주워 맡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믿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편안한 표정이 되셨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까지 걸어가는 길에 어머니가 문득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제시카야, 사실 우리는 네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염려했단다.
하지만 이제야 네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알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한국 땅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는 확신이 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굳게 잡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을게. 네가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할게.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도 한국에 다시 여행 올 거야. 이곳이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부모님은 안심한 얼굴로 비행기에 오르셨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을 충실히 이어갔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을 직접 경험하신 후 저는 이전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조차 인정한 안전한 나라에서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하고 잘한 결정 중 하나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면 여러분이 느낀 한국 치안에 대한 솔직한 감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치 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